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네, 데이터에서 좀 삐걱거리니까 이 경쟁력이 좀 약화돼서 상당히 그들의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수긍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자동차가 수치로 설계되고, 그리고 그런 테크니컬 시트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모든 기업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그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열사들이든 아니면 뭐 VC 업체든 일정하게 이제 납품을 만약에 계약을 맺더라도 관련된 부품의 성능을 직접 그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건 최종 단계고, 스펙 시트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우리의 제품에 걸맞는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된 기업 중에서 실제 제품을 통해서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를 최종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판단하는 근거는 테크니컬 데이터, 수치로 제공되는 스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업체든 다 그래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이거 다 숫자로 지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숫자 없으면은 삽도 못 둡니다. 정말 그래요. 자, 우주도 숫자입니다. 태양이 왜 50억 년이 됐는다. 태양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태양이 처음에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 그거 계산해내면 태양이 지금 50억 년이구나. 앞으로 얼마 더 수명이 이런 거를 다 숫자로, 우주의 팽창 속도라든지 우주의 크기 이런 것들도 다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러니까 숫자는 모든 우주의 원리서부터 우리가 옷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생필품들도 다 수치로 만들어져서 수치로 제작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인류가 숫자를 처음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숫자라는 것은 우리의 문명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성능 정도를 수치로 알아내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 항상 얘기하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코너 몇 번 이렇게 돌려보고서, 어우, 이거 뭐 코너링 끝내주네요. 훌륭하네요. 이러시면은, 참 곤란한 건데, 사람마다 교육받은 정도가 다르고, 그래도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차이를 감안을 해야죠. 얘기할 때. 늘 얘기하지만, 인생을 사는데, 뭐 이런, 공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또 이론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올바름을 통해서,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를 주제로 판단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콘텐츠를 그런 분위기로 계속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그 사람들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름이 계속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지금 이해를 못하거나 인식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독일 기업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쇠퇴라는 거는요, 독일 자국 언론들이 다 앞장서서 얘기한 지 꽤 됐어요. 벌써 이런 얘기 나온 지 독일에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위기다. 그리고 반도체, 특히 이제 얘기하는 게 반도체에 대비가 안 돼 있다. 반도체를 독일 기업에서 물량 확보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내재화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니들. 이렇게 돼가지고는 예정된 물량도 쏟아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전기차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배터리 관련해서도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피니까 폭스바겐에서 그래서 파워데이를 그래서 개최를 한 거고요. 노스볼트를 비롯한 6개 거점을 통해서 240기가와트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재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EU에서 뭐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냐면, 야, 유럽이 배터리의 경쟁력 패권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최소 한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떡하냐. 제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ESG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슈니까 LCA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로 건강한 배터리 만들게 하자.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복잡한 감정이, 예, 웃기기도 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지는, 이해를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괘씸하기도 하고, 좀 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막 교차합니다. 그들이 뭐 친환경 발전, 노르웨이 풍력 발전, 뭐, 수력 발전 해가지고 이미 95%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발전소 지을 때 LCA 같은 거, ESG 같은 거 지키고 했을까요? 건강한 전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기로 굴착기 돌리고 막 그랬을까요? 어차피 기름 쓰고 쓸 거 다 썼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가동이 되면서부터는 친환경 발전이다 해서 네, 거창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중국,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일본, 파나소닉까지 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패권을 쥐락펴락할 가능성이 지금 높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내재화하겠다 하면서 4680 최근에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배터리 데이 때 3TWh 하겠다. 이 3TWh면은 이 4680이 양산에 성공한다고 해서 이 4680이 만약에 2030년까지 3TWh가 만약에 달성이 된다 그러면 뭐 세상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모빌리티에는 뭐 대격변, 모빌리티뿐만 아닙니다. 거의 생활 전반 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인류 문명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 저장 자체가 이제 바뀌어요. 1년에 3TWh를 한 기업에서 쏟아내잖아요. 그럼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용량을 쏟아낸다고 하면 6TWh잖아요. 만약에 이제 계산대로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가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6TWh 배터리면은 전기차를 무려 대중차 기준으로 해서 이게 1억 2천만 대를 쏟아낼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한 해 판매되는 게 대략적으로 한 8천만 대. 이게 코비드라서 8천만 대도 이제 안 팔려요. 한 7천만 대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2년치에 해당가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한 해에 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에는 전기차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ESS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뭐 전자기기라든지 뭐 산업기기 이런 것들 폭넓게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의 사용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에너지는 중앙 집중을 해서 송전을 해서 사용하고 소모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송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왜 고전압으로 70만 볼트 이상으로 해가지고 또 30만 볼트 이상으로 해서 흘려보냈냐면, 이게 전기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이차에 의해서 흐르거든요. 수압이 높으면은 더 멀리 가듯이 고압으로 송전을 해줘야 손실이 적어집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이걸 또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저장할 수 있으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그 엄청난 양의 전기를 어떻게 저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비 전력을 보통 한 2%, 3%, 많게는 한 25% 가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가동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예비 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터빈, 전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이 예상되거나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이제 높게 갑자기 몰리게 되면은 이제 예비 전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기를 가동을 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블랙아웃 일어나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력방 다시 재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비프리페어드 준비 가격을 딱 맞추면서, 야 이제 문제 있어 하면 딱 이런 과정인데, 이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자동차의 한 50% 정도를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굴러다니는 차 절반이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충전된 배터리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간 주행으로 쓴단 말이죠. 사람들의 이용 패턴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전력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해? 거기다 다 충전해주면. 그러면 그 전기가 다 없어지는 줄 알고 당장 다 사용하는 줄 아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이 됩니다. 계속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이 돼서 사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요,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장치예요. 그것도 70kWh라고 해도 이게 4인 가족이 대략적으로 일주일 이상을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에서 V2L, V2 Home, V2 Grid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행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의 사용에 분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V2L, V2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전기요금 비쌀 때 좀 과부하 시간에 이거 저장했던 거 이렇게 뺏었으면은 뭐 심야 전기를 충전했을 때 값싸게 아니면 완속 충전기로 해서 값싸게 한 건데 피크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이득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전력 수급, 전력 사용의 분산 효과가 생기니까 오히려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이 더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전기를 심야에 값싸할 때 최대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전기를 저렴할 때 충전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충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완속으로 그것도 할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자는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전력 수급이 전기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피크 시간대에 전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주도하는 게 이제 전기차를 빠르게 공급하는 업체와 그 전기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테슬라처럼 두 가지를 다 지금 하려는 기업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도 없고요. 배터리를 내재화할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깡을 쓰는 거예요. LCA 하라고. LCA 하면 너희들이 유럽에서 차를 팔 수 있고 LCA 안 하면 그러니까 채굴에서부터 이걸 배터리 만들어서 사용 다 하고 그리고 리사이클까지 이제는 몇 퍼센트까지 재생되는데 몇 퍼센트까지 거기서 리튬, 코발트, 뭐 니켈 이런 히토류들 뺄 수 있는데 그 성분도 표시해놔. 이렇게 되면은 양극재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 배터리의 기밀이 누설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기술 뽑아다가 기업체에게 알려주겠다. 공짜로 입에 넣어주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제재를 많이 가하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입장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내연차는 아직 건재하잖아. 아유, 내연차도요. 이제 많이 버틴 거예요. 2022년 이제 와가지고 비슷한 품질 따라잡혔다 하는 건 그나마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겁니다. 지금 뭐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기업들 보면요. 인력들이 다 섞여 있어요.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 전 포드, 아, 저는 GM, 아, 저는 테슬라에서 왔는데, 아, 저는 뭐, 포르쉐에서 왔는데, 저는 BMW, 벤츠에서 왔는데, 다 이래요. 아, 그러십니까?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 디자이너들 보면 뭐 디자인, 아, 전 벤틀리 했는데, 아, 저는 뭐, 알파 로메오 했는데, 아, 전 까만, 어리어리한 디자이너들이 현대기아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또 엔지니어 분들, 석박사 분들 경력 보시면은 뭐 의리의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장비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최신 장비들,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것들도 다 최고의 장비들을 씁니다. 공장도 현대기아는 지은 지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얼마 안 된 비교적 최신 시설의 공장이기 때문에 품질도 잘 나와요. 자, 이런 환경에서 차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자본도 있어서 돈 들여가지고 차를 잘 만드는데 품질이 이제 와서 따라잡혔다는 거는 오히려 독일 기업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케니컬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꿀을 빨았던 겁니다. 더 이상은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내연차도 이제 돈 들여가지고 좀 비싸게 파는 차들 보면 품질이 거기서 거기 어떤 건 앞서고 어떤 건 뒤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브랜드를 인정받아서 약간 높은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독일 기업은 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런 대중차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급 모델보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비싸야 됐습니다. 적어도 아니면 2배 정도는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배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뭐 한 30%, 40%를 격차를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줄어들면은 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힘들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계속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그런 네임밸류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들에게. 전기차를 통해서 차세대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로 이제 흐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기차에서 오히려 뒤따라가야 되고 빌빌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뭐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소재면 소재, 그리고 또 생산이면 생산, 또 배터리 제어 기술이면 제어 기술, 뭐 하나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독일이나 유럽 언론들은 자동차 업계 뼈 때리는 기사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10, 한 2, 3% 정도 직접적인 판매 그 총생산에 비교하면은 이제 자동차 매출이 한 2% 약간 넘는 수준, 2.5% 정도 수준인데 고용 효과라든지 관련 유사산업, 그 다음에 협력사들 모든, 그리고 또 가족들, 뭐 이런 비중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10, 한 2, 3%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완성체 업체가 미치는 영향이. 근데 독일은 그게 한 20%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크죠. 독일의 자동차 업체가 휘청거리면 독일 경제의 20%가 앞날을 예상할 수 없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식은땀 흘리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요. 자,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진짜 내수 시장도 무섭고 정부에서 그 굴기, 뭐 수소 굴기, 뭐 배터리 굴기, 일단 이런 굴기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멱살 잡고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건 중국이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이 제일 허술합니다. 제일 허술해요. 그러니까 산업 관련된 인증이 제일 허술해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렇게 인증이 허술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뭐든.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 길을 찾는 거예요. 뭐든 해봐야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유럽 관련된 안전기준을 다 따르는데 굉장히 유럽의 안전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그거를 일일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레벨 3 못하는 것들도요. 그리고 또 신기술들, 뭐 유럽에서 넘어오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넘어오는 신기술들, 군대 실적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안전 기준에 더해서 전파법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전파법, 이게 또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안전 규제라든지 이 전파과 관련된 인증 규제가 제일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엔지니어들이나 이렇게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도 자꾸 안전하게 소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G90에서 제가 직접 했던 고객들의 머리를, 기존의 관념을 깨부실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충격을 줘라고 해도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전 규제 몇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은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 설계하는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은 일단 만들어보고 해보고 시장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뭐 수거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하라는 거예요. 우링의 홍강미니가 중국에서 대박을 쳤죠. 이 모델은요, 반도체가 전부 다 가정용이에요. 이 가정용은 ISO 26262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산업용과 일반 컨슈머용은 가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커머셜용이 컨슈머용보다 2배 이상 비싼 게 산업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인증받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산업용 하드디스크, 산업용 SSD, 산업용 메모리, 뭐 산업용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은 스펙이 낮은데도 가격이 막 2배, 3배 이렇게 비쌉니다. 자동차가 바로 이런 산업용에 들어가는 규제. 예를 들어서 밀 STD 810G 테스트 같은 밀리터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인증받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 시간 지나면은 뭐가 생겨요? 신제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가 넘어가 버려서 이거 구형이 돼 버려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인증받아서 뭐 이건 적합해 하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새로 나온 거 받으려면 또 비용 들여야 되고 또 시간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또 그 시간 들이면 또 구형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뒤쳐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강미니가 뭐 GM에서 기획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일단 중국에서는 그런 규제가 심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뭐 몇 년 쓰다가 이렇게 뭐 고장 나면 바꿔. 뭐 어차피 가정용 반도체 쓰는데 부품 가격 비싸지도 않아. 그냥 이거 실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대쟁요법으로 처리하면 돼. 이렇게 해서 제품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자, 이게 대박이 나서 이게 도로를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제품이 어느 소비층에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각종 활용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업이 취합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들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매우 귀중한 근거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취합할 수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는 브랜드 간의 상품 경쟁성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기술, 뭐 그들의 시장, 뭐 굴기를 통해서 정부 지원, 뭐 이런 것들도 두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가장 산업계에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국을 좀 유의깊이 보는 게 너무 안전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그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국이 무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차 부분에서 중국의 약진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는 전기버스 있잖아요. 이 전기버스가 통계를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마다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해요. 퍼센테이지가. 2021년에 중국산 들어온 게 358대인데 이게 2020년에 265대였고요. 2019년에 114대였고 2018년에 43대였어요. 근데 에디슨 모터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기버스 있잖아요. 이것도 외장 그리고 배터리, 전기 모터 뭐 대부분이 전기차를 그 중국에서 반조립 상태로 와가지고 들여와서 조립하는 실질적으로 중국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중국산이 차지하는 범위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48%가 넘습니다. 이게 심각한데 국내 업체에서 출시되는 전기버스가 한 4억 정도 됐어요. 4억 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버스들은 대략 3억 정도 내외에서 들여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다 보조금에서 충당을 할 만큼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소 부담금 1억이 생겼어요. 전기버스 보조금이 1억 4천만 원이고 저상 보조금이 9,200만 원이에요. 그럼 최소 자기 부담금에서 3억 3,2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당. 그럼 이제 요 정도 금액을 통해서 중국차 버스를 수입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차가 가격을 좀 부풀리기를 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은 대략 한 2억 2천 정도밖에 안 된다.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기버스 한 대에 자기 부담금 1억, 그리고 보조금까지 하면 3억 3,2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수입 원장을 조작을 해서 가격을 이제 3억 이상으로 부풀려서 마치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간 것처럼 거래를 한다. 이거는 뭐 업계에서 들은 얘기라서 이렇게 확인된 얘기는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2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빼면은 1억 1,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게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운송업체의 리베이트 그리고 마진 이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어차피 뭐 저렴한 걸 가지고 와서 뭐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뭐 그것도 뭘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국 버스가 AS가 11년인데 이 중국 버스에 워낙 그 중국 업체가 관련된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이 11년 AS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AS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안전 규정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이 안전 규정을 강화시켜야 전반적인 제품의 그리고 또 부품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수명, 내구성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규제에 따라서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안전 규정 자체가 상당히 허술한데 이 상용차는 아직까지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안전 규정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국내에서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면제가 되는 게 문제예요. 부품의 내구성이나 부품의 어떤 그 AS 이런 것들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확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 대략 4억 정도를 들여서 전기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은 인증만 18가지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인증이 늘어나면 비용이 그만큼
기업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안전평가 새로 또 받아야죠. 주행 테스트 환경보고 또 받아야죠.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중국 차는 중국 기준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인증을 통해서 안정성을 검사를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중국은 QC 개념이 굉장히 약한 국가예요. 일단은 뭐 만들면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일단 부양해놓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밀히 발휘돼야 되는 이 시내버스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운행이 중단된다 그러면 이건 다 손실인데 이미 2016년에 선릉버스 AS 문제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지금 뭐 중국 내 중국버스 생산하는 데가 뭐 하이거, BYD, 킹롱, 황해자동차, CRRC, BLK, 스카이웰, CHTL, 중통, 포톤 뭐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을 국내 수입사들이 수입을 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급 대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버스를 자꾸 이제 뭐 본인들이 전기버스를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국산율을 이루고 있는지. 거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부품들을 들여와서 국내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부담금이 1억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3억 정도 되는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버스를 들여오다 보면은 오히려 공짜로 들여오거나 돈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생겨났단 말이죠. 중국제 배터리, 중국제 모터, 중국제 뭐 소프트웨어, BMS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적어도 검사를 해서 안전기준에 충분히 부합된지는 통과를 한 다음에 이걸 시민의 말을 써야 그게 신뢰 문제가 벗어날 수 있는 거지. 뭐 중국이 뭐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훨씬 수요가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폭넓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가 신경 써야 될 건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중국의 흐름, 그리고 또 내수시장,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뭐든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서 점차 개선이 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무서운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흐름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인식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지금 그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폭넓게 보시면 자동차 관련해서 보다 재밌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일생생활에서 한 끼 맛있게 먹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데 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퍼즐 맞추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자동차 기방 조언을 하셨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들, 그런 세상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 이 즐거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